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 갖는 건 합의하에 하지 않기로 했고 둘만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처갓집도 전혀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제가 혼자 자취하던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즘같이 남자가 집을 무조건 해와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에서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밑바닥부터 같이 고생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하기 전에 돈 관리는 서로가 알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제 월급이 350만 원 정도, 아내의 월급이 250 정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을 구해 이사 갈 때까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자고 했었죠. 제가 150만 원, 아내가 100만 원을 매달 적금 통장에 넣었고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18평 아파트 전세를 구해 이사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18평짜리 아파트가 저희 부모님 사는 집이나 장인 장모가 사는 처갓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아내 모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었고 우리 두 사람 힘으로 노력해서 이 정도 살면 인생 성공이라고 느껴질 만큼 행복했어요. 저희가 아이 낳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18평 집이면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전세니까 따로 돈 나갈 일도 없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저축하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앞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원룸을 떠나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이제는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고 아내와 제가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계속 허리띠 졸라매고 살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내의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랑 결혼해서 남들처럼 번듯한 신혼집도 없이 좁은 원룸에서 불편하게 2년이나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매달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적금부터 넣고 한밤중에 아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도 시킬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못 들은 척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젠 전셋집도 구했으니 앞으론 조금 여유를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실수였고 기껏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모으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찍 축배를 든 셈이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각자 알아서 돈 관리하자고 했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에 제목 70만 원을 넣고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 적금을 부어가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아내는 50만 원을 생활비로 부담했고 본인 쓸 거 다 쓰고도 100만 원 정도는 쉽게 모을 줄 알았어요. 종종 한 번씩 아내에게 저금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괜한 부담 줄 것 같아서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내는 미국 주식에도 돈을 좀 넣어놓고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면서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답했고 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삶은 그 이전 원룸에 살 때랑 비교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250 정도 받는 아내의 월급에서 100만 원을 먼저 적금 통장에 넣고 5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사용했었거든요.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남았을 텐데 거기서 본인 핸드폰 요금이나 출퇴근 교통비 그리고 처갓집에 용돈 조금 드리고 나면 실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용돈은 얼마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200만 원 넘는 돈을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돈을 아끼느라 사지 못했던 새 옷이나 화장품들이 늘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도 워낙 아내도 검소한 편이고 비싼 명품 같은 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니 자기가 알아서 쓰고 알아서 저축도 열심히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이 집에서 딱 2년만 살자. 2년만 살고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야.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실제로 처음 계획은 전세 2년 살고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받고 우리 집을 살 생각이었죠. 하지만 작년 봄에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전국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어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사는 집주인께서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계약 2년 연장하자고 하시길래 잘 됐다 싶어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은 벌게 되었고 돈을 더 모아서 진짜 그때는 저희 집을 살 생각이었죠. 벌써 1년도 넘게 지났고 내년 5월이면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모아놨는지 전혀 묻지 않고 지냈어요. 저는 적금의 절반 그리고 주식의 절반 정도 넣어놨었는데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지난 3년간 모은 돈을 다 합치면 8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저희 집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아내와 제 돈이 1억 정도라서 아내가 조금만 모아놨더라도 대출받아 집 사는 건 큰 무리가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아내의 수입이 250만 원 정도였으니 많은 돈을 모으는 건 힘들더라도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놨다면 적어도 3천 정도는 있을 거라 예상했었죠. 내년에 이사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 전 아내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놨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전세 재계약한 뒤로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아내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돈? 갑자기 돈은 왜? 그냥 내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지. 그걸 왜 알고 싶은데? 아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왜긴 왜야. 우리 내년 봄에 이 집 전세 계약 끝나잖아. 여기서 4년이나 살았는데 이제는 집 사서 이사 가야지. 아내는 그냥 내년에 이사 갈 때 되면 그때 얼마나 모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주식에도 좀 들어가 있고 적금도 있고 그냥 적당히 모아놨어.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그때 얘기할게. 하지만 아내의 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 줄 알아야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모으지 못했어도 좋으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싫다며 안 된다고 버티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돈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없다고. 내 월급으로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자기 월급 250만 원으로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생활비 50만 원 빼고 나면 200만 원 전부 아내가 다 쓰는 돈인데 자기 용돈 쓸 거 다 쓰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전에 종종 물어볼 때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돈 관리 잘하고 있고 주식으로도 큰 수익 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었거든요.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는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고 보니 오히려 카드 할부로 아직 갚지 못한 돈이 600만 원 넘게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카드값만 600만 원 마이너스인 셈이었죠. 솔직히 아내와 제가 한 달 생활비로 120만 원을 책정했지만 식비 외에 개인 필요한 물건들도 그 생활비 안에서 거의 해결이 가능했어요. 부부가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돈도 그 생활비로 전부 계산했으니까 아내가 따로 개인 돈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낮에 직장에서 구내 식당을 이용할 테니 점심 식비 나갈 일도 없고 따로 개인 용돈을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나 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8천을 모아놨는데 한 푼도 없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결국 아내의 은행 계좌 사용 내역까지 보게 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매달 처갓집으로 현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인장모에게 어느 정도 용돈을 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30만 원씩 매달 보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도 더 보냈더라고요. 매달 적게 80에서 많으면 100만 원도 넘는 돈을 처갓집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품도 안 좋아하고 주말에 쇼핑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아내가 대체 카드값은 왜 마이너스 600만 원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아내 카드 내역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도 대부분 처가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쇼핑, 쿠팡 같은 곳에서 식료품과 생필품도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고 심지어 처갓집의 인터넷 TV 사용료도 아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최소 12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니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내가 한 푼도 모으지 못한 것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친정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집에서 놀고 두 분이 버는 돈이 없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아빠랑 인연 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물론 아내의 말도 얼핏 들으면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벌어서 처가부모를 먹여 살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난 3년간 아내 통장에서 장인장모에게 빠져나간 돈이 대충 계산해봐도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막 환갑 넘으셨고 장모님은 아직 50대 중반이신데 어디 딱히 아프신 곳도 없이 벌써부터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장인장모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해주시지는 못해도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계세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랐나 싶기도 하고 우리 부부 좀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내가 하는 일이 절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전부 처가에 지원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고 언제든 나 몰래 부부 재산을 빼돌려서 처가에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난 3년간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카드를 장모가 갖고 다니면서 맘대로 긁고 다니더라고요. 저라고 장인장모에게 아예 담쌓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버이날이나 양가 부모님들 생신에는 용돈도 보내드리고 꾸준하게 챙겨드렸어요. 저를 바보로 알았던 건지 대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지 장인장모는 물론이고 아내 얼굴조차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해서 5년이나 살았는데 한 번 실수로 아내와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 사정도 이해할게.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주며 살 수는 없어. 지나간 일은 다 잊을 테니까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처갓집 지원은 장모님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끝내자. 알았지?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최대한 아내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아예 장인장모에게 주는 돈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내의 체면도 있고 처가 부모님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안 돼. 30만 원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 요즘 애들 용돈도 그거보다는 많이 받아. 당신이 그동안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 내가 당신 몫까지 다 챙겨드리느라 이렇게 된 건데 죄책감 같은 것도 없는 거야? 제가 가끔 장인장모에게 용돈 한 번씩 드리긴 했어도 솔직히 좋은 사위는 아니었죠. 아들 같은 사위처럼 친근하게 다가가지도 못했고 다른 능력 좋은 사위들처럼 처갓집에 돈을 펑펑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내는 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저는 가끔 장인장모에게 용돈이라도 한 번씩 드렸지 아내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사위 노릇 못했다고 하기엔 자기는 며느리 노릇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챙긴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시부모한테 잘하라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저보고 사위 노릇 못한다고 하니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나는 사위 노릇도 못하는 인간이니까 그냥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너희 부모 챙기면서 살아.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냐면서 그때부터 울고불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감정 표현도 별로 없었고 특히나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 무너지는 모습에 많이 당황했어요. 결국 제대로 된 대화를 끝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지나가 버렸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장인장모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박서방,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지. 장인장모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마치 제가 문제라는 듯 말씀하셨고 특히 장인어른은 제 멱살까지 잡더라고요.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밥도 먹고 살지 말까? 내 딸이랑 결혼하고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제 멱살을 잡을 힘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결혼한 딸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으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자식 낳으면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닌가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고 남들처럼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했지만 만에 하나 제 아이를 낳는다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제 멱살까지 잡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라 힘으로 밀쳐낼 수도 없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가 그 모습을 옆에서 팔짱 끼고 노려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는 당신들 같은 부모 둔 적 없습니다. 자식 등골 빨며 살 생각이라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고요. 내일 당장 저희 이혼할 테니까 앞으로 따님한테 먹여 살리라고 하세요. 멱살을 잡고 있는 장인어른의 손을 뿌리치며 말을 했더니 그 뒤로 세 사람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장인장모는 저한테 달려들고 아내는 또 울면서 이혼 못해준다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워낙 저희 집이 시끄러웠는지 주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집안 식구들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팔뚝과 목에는 손톱에 긁힌 상처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했고 그날은 간단한 조사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내는 장인장모와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는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와 있었고 일단 장인장모 신고하는 것부터 멈춰달라 하더군요. 전날의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여기서 이혼 도장 찍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고 재산 분할도 원래 아내 몫을 제외하고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더니 모든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지금 집 전세금에 아내의 몫으로 들어있는 4천만 원을 제 돈으로 빼주고 끝냈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당연하다는 듯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앞으로도 자기 부모 먹여 살리며 지금처럼 살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집안 사정에 대해 더 알고 싶지도 않아서 저도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요. 저렇게 사는 것이 무작정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아내의 선택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네요. 그나마 저희가 가난해서 조금 벗어날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제 마음이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저 저와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잊으라 하시네요. 괜히 생각만 많이 해봤자 머리 아프고 지금처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